자, 506페이지. 506페이지. 이제 1번. 재무제표. 일반 기업회 기준의 재무제표. 자, 재무상태표, 현금 흐름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이게 4대 재무제표고요. 그리고 이 4대 재무제표에 별지 첨부 형식으로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긴 부분들, 이런 것들 같이 공시해 줘야 돼요. 주석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이렇게 5개가 돼요. 5개. 1번, 2번.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표죠.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예요.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을 알 수 있고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죠. 그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외상매입금이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우선 자산을 먼저 볼까요? 자산. 보통 예금 자산이죠. 외상매출금 자산입니다. 두 개 합치면 자산은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자, 그리고 부채는 여기 외상매입금이 있죠. 외상매입금. 미지급금도 있네요. 미지급금 15만원. 15만원 부채죠. 그리고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이 얼마인지 안 나와 있어요. 외상매입금. 안 나와 있지만 우선은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니까, 자본 뭐가 있나 볼까요? 자본은 5가지예요. 자본금 30만원 있죠. 자본잉여금 없어요. 자본조정 없네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 없어요. 이익잉여금 10만원이네요. 결과적으로 자본은 40만원입니다. 총 40만원이요. 그럼 100만원에서 40을 빼면 부채는 60만원이 돼야 되는데, 그죠? 60만원 중에 15만원 미지급금 있죠? 그러면 나머지 외상매입금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5만원이 되겠죠. 3번. 영업활동 촬영에 대해 회계처리 누락된 경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이 회계처리 누락했어요? 그럼 우선은 비용이 누락된 거죠. 비용 누락. 비용이 누락되면 그만큼 판관비가 지금 누락된 거잖아요. 영업활동이니까. 그죠? 비용이 누락되면 이익은 어떻게 돼요? 과대 표시되겠죠? 그죠? 어떤 이익이요? 영업이익이 과대 표시되겠죠. 이건 자산의 감소인데. 자산 감소. 이회계처리 안 하면 자산은 어떻게 과대됩니다. 다만 자산이 과대되는데 차량 운반구는 유형자산이에요. 그래서 유형자산의 감소로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유형자산이 과대됩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과대. 유형자산은 비유동자산이죠. 그죠? 비유동자산 4가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죠. 그래서 유형자산이 과대되는 거, 비유동자산이 과대된다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동자산이 과대 표시된다 틀렸고요. 비유동자산이 과소 표시된다 틀렸고요. 손익계산서 영업이익이 과대 표시된다. 비용 처리 안 하면 이만큼 영업이익은 과대 표시될 겁니다. 그래서 확인할까요? 우선 손익계산서 이렇게 되잖아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이게 손익계산서 가면 있죠. 그래서 판관비를 빼죠. 이게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 그래서 회사가 비용 처리를 지금 안 하면, 비용 처리 작게 한 만큼
영업이익은 늘어나겠죠. 그죠? 영업이익은 과대 표시된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에 3번입니다. 비유동자산의 과대, 이 회계처리를 통해서 비유동자산이 과대, 영업이익 과대, 누락한 경우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고요. 4번 원장의 차액을 차기로 이월하는 방법. 자, 원장에서요 잔액을 차기로 이월하는 계정들은 재무상태표 계정이에요. 자산, 부채, 자본은 기말 현재 다음 연도 1월 1일로 잔액을 이월하는 겁니다. 그런데 손익계산서의 비용들 있죠. 손익계산 수익과 비용은 차기로 이월하지 않아요. 올해 수익과 비용을 올해로 마감하고 다음 연도는 잔액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을 찾으면 돼요. 선수금 부채죠. 재무상태표죠. 그죠? 저장품은 자산입니다. 재무상태표죠. 그죠? 자, 개발비는 뭐였죠? 개발비는 무형자산이었어요. 자산입니다. 그래서 자산이고 부채고, 기부금은 비용이잖아요. 그죠? 손익계산서 비용. 답은 2번이 돼요. 자,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 뭐냐면 여기 있어요. 그대로 회계정보가 유용하게 위해서 갖춰야 할 주요 속성입니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회계정보의 유용성 판단 기준. 유용하기 위해 갖춰야 할 속성이니까 당연히 이 질적 특성은 회계정보의 유용성 판단 기준이 되겠죠. 주요 질적 특성 두 가지가 있어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이게 1차적 질적 특성이고요. 2차적 질적 특성 중에 하나가 비교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1차 질적 특성이기 때문에 이보다 2차 질적 특성인 비교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없죠. 1차가 더 중요하겠죠. 그죠?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주요 질적 특성,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외우세요. 6번. 이 회계 처리는 해보면 되죠. 단기 대여금의 5만원과 이자를 만원 현금으로 회수했다. 현금으로 회수된 금액은 5만 1,000원. 자산의 증가죠. 단기 대여금 감소해야죠. 이제 5만원. 그리고 자산 감소. 현금은 자산의 증가죠. 그리고 이자, 수익 1,000원. 수익의 발생이죠. 그러면 자산 증가 가, 자산 감소 나, 수익 발생 가나마. 답은 6번에 4번, 7번. 자본 5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본 5가지. 우선 자산은 죄송합니다.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 이걸 순자산, 자본의 다른 이름이에요. 자기자본, 주주 거기 때문에 주주지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본은 5가지. 자본금은 발행주식 총수 곱하기 주당 액면 가액. 그리고 보통주 자본금이 있고요. 우선주 자본금이 있습니다. 자본잉여금 3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주식, 처분, 이익. 그리고 세 번째 자본 조정은 자본잉여금 여기 왼쪽에다 할게요. 자본 조정. 주식 발행 초과금의 반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익의 반대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의 반대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리고 자기 주식까지도 자본 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은 하나 기억하라 그랬죠. 뭐요?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익.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이익 준비금. 이걸 법정적립금이라고 합니다. 상법상 현금 배당액에 10%를 강제로 적립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임의적립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자, 그래서 자본에 대한 얘기들.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녀 지분이고요. 잉여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자본잉여금이고요. 여기 얘네들 있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그리고 자본조정. 자본 삼형 5형제 중에 자본 삼형제죠. 얘가 자본거래고요. 기타 포괄손익누계와 이익잉여금이 손익거래입니다. 외부와의 거래. 그 자본거래에서는 자본잉여금, 손익거래는 이익잉여금이에요. 그 답은 7번에 2번이 됩니다. 주식의 발행금액 중 액면을 초과하는 발행금액은 주식발행 초과금이죠. 그리고 주식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에 해당합니다. 4번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 주식으로 배당해볼까요? 자, 자본 5가지 있다 그랬죠. 다시 자본 5개 뭐예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그리고 이익잉여금이에요. 자, 주식으로 배당을 한대요. 근데 배당의 원천은 이익이거든요. 이익이 있어야 배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본이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500이 있고요. 이익잉여금이 100이 있는 회사가, 즉 자본은 600이죠. 배당을 주식으로 해줬다라고 할게요. 네가 이해 안 해도 돼. 자, 이런 식으로 가고, 핸드폰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익에서 빼서 배당을 줄 거거든요. 그 100을 빼서 주식으로 배당을 할 거예요. 그럼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익에서 빼야 되기 때문에 자본의 감소 차변, 이익, 잉여금, 자본의 감소. 이익에서 빼서 주식을 발행해 주는. 여러분 주식 발행하면 대부분에 뭐가 늘어나요? 자본금이 늘어나죠. 이렇게. 그러면 이 회계 처리가 의미하는 게 뭐냐? 여기서 뺀 거고요. 이거만큼 다시 더해야죠. 이제 100. 그러면 보세요. 이 회계 처리를 통해서 이익잉여금은 없어지고 자본금이 100이 늘어나요. 배당 전에 자본 600이었죠. 주식 배당 전에. 주식 배당 후에도 자본은 600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 배당하게 되면요, 이익잉여금은 어떻게 돼요? 감소되죠. 그리고 자본금은 증가합니다. 하지만 자본 총액은, 자본은 변동 없죠. 자본은 그대로 600이잖아요. 주식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 발행 주식의 액면 금액을 배당액으로 하며 자본금이 증가하고, 자본금 증가, 이익잉여금 감소로 회계 처리한다. 맞죠? 8번. 자, 수익인식 기준. 상품권 판매하면요, 물건을 팔았을 때, 상품권을 팔았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요, 상품권을 회수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위탁 판매는 우리가 물건을, 위탁자와 수탁자가 있거든요. 위탁계약이라고 하는데, 위탁자, 얘가 맡기는 거야, 수탁자한테 물건을 팔아달라고. 그럼 언제 우리가 물건 팔린 걸로 보냐? 수탁자가 제3자에게 물건을 판매한 시점이 수익의 인식 시점입니다. 3번 광고 매체 수수료. 광고 있죠? 광고는 언제 수익으로 인식하냐? 여기 대중에게 전달될 때, 우리가 볼 때 있죠? 그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주문형 소프트웨어 개발 수수료. 요거는 소프트웨어의 전달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무형자산의 수익 인식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문형 소프트웨어는요, 이렇게 전달 시점이 아니라 진행 기준을 따릅니다.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해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우리가 1억을 받기로 했어요. 근데 소프트웨어 개발 진행이 30%가 됐대요. 30%. 그러면 수익은 1억에 30%만큼만 인식한다고요. 진행률에 따라 인식을 해요. 답은 8번에 4번. 9번. 이건 좀 쉬운 문제인데, 원가 및 비용 분류 중 제조원가 500번대 비용인 것은요. 500번대 딱 나와 있는데요. 뭐야? 생산부의 인건비 500번대. 이거 영업부잖아요. 그죠? 영업부. 원재료 운반용 차량. 차량의 손실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영업의 비용입니다. 생산부 건물의 경비원의 인건비. 임금 500번대 제조원가. 9번에 3번. 자, 요거는 사실은 말로 나오면 되게 쉬운 얘기거든요.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분하는 방법이에요. 배분 방법 세 가지가 있어요.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그래서 답은 10번에 2번입니다. 직접, 단계, 상호. 11번.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잘 모르시겠으면 여기 원가 명세서 여시면 돼요. 원가 명세서. 이거 구하는 거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러면 우선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첫 번째가 뭐냐면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세 개 다 합친 거.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친 걸 세 개를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 그래요. 단기 총 제조 비용. 여기에 기초 제공품을 더하고 기말 제공품을 뺀 금액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입니다. 자, 다시 단기 총 제조 비용 더하기 기초 제공품에서 기말 제공품을 뺀 금액이 뭐라고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된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이게 또 손익계산서까지 가야 되네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아니면 안 가네요. 가야 되는구나. 자, 보통은 이제 요 계정 T 계정을 여러분들이 원가 하면 사실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제공품 계정이고요. 요거는 사실 어려운 계정이 아니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기초는 항상 왼쪽에 있어요. 그리고 기말은 항상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기초 기말. 그냥 여기다 놔도 상관없어요. 예쁘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품도 기초는 차변에, 기말은 대변에 이렇게 두세요. 그래서 자, 원가 명세서 아까 단기 총 제조 원가에 기초 제공품 더했죠. 기초 제공품 얼마인지 몰라요. 여기에 단기 총 제조 원가를 이 총 제조 원가를 더합니다. 그럼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얼마요? 122만원. 그죠? 요거 하나 있고, 기초 제공품의 단기 총 제조 원가를 더해서 기말 제공품을 뺀 금액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예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래서 요 T 계정을 그리고 제품 계정 T 계정의 기초 제품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더해요. 요거를 여기서 기말 제품을 뺀 금액이 매출원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기초 제품이 9만원 나와 있죠. 9만원. 그죠? 그리고 매출원가도 나와 있죠. 매출원가 130만원. 그리고 기말 제품 나와 있죠. 7만원. 그러면 오른쪽이 137만원이죠. 왼쪽도 137만원이어야 돼요. 그러면 137만원에서 9만원을 빼볼까요? 얼마인가? 128만원이죠.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128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제공품 계정과 제품 계정, T 계정 그리면 이렇게 뒤로 가면 돼요. 요거 이제 원가명세서 할 때 설명 좀 할게요, 오늘. 자, 계속해서 공손이라는 건 여기 나와 있어요. 공손은 제품을 만들면서 정상품에 비해서 품질이나 규격이 미달하는 불합격품을 공손이라 그래요. 공손품은 원재료의 불량, 작업자의 부주의 등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요. 공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 그래서 정상 공손은 효율적인 생산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정상 공손은 회계 처리할 때는 정상 공손은 제조 원가로 처리하고요. 비정상 공손은 이 비용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정상, 비정상 공손품 원가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비정상 공손은 영업의 비용이지만 정상 공손 원가는 어떻게? 제조 원가예요. 답은 12번에 4번. 13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거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것을 납부세액이라 그래요.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입니다. 무조건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해야 돼요.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공급가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용역의 시가입니다. 자, 금전 외의 대가를 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금전으로 받으면 상관없는데 금전 외의 대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공급가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용역의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공급가액은 자기가 여기가 틀렸네요. 공급한이에요. 공급한. 받은이 아니라 공급한 재화 용역의 시가입니다. 받은이 아니라 공급한 재화 용역의 시가. 답은 3번이 돼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를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세목. 보통 이제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고요. 사업자. 납세 의무자. 부가가치세법상. 담세자는 세금을 부담하는 자, 최종 소비자입니다. 이게 다른 세금이죠. 이런 세금을 뭐라고 하냐면 간접세라고 불러요. 간접세. 13번에 3번. 14번 부가가치세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 요거 외우시는 거거든요. 현금 판매, 외상 판매 등 이런 경우는 인도되는 시점, 이용 가능하게 된 때가 공급 시기고요. 장기 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대가의 각 부분으로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인 게 장기 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 장기 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 두 개만 볼게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반환 조건부 판매의 경우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다. 반환 조건부면 물건을 팔았어. 근데 반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환 기간이 끝나야 돼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날 때 공급 시기가 확정됩니다. 폐업 시 잔존 재화는
폐업했을 때예요. 폐업 시 잔존재화는 폐업 시점이 공급시기입니다. 답은 4번. 납세지. 사업자의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고요. 그죠?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고, 광업의 납세지는 광군에 있는 광업사무소 소재지가 원칙입니다. 무인 판매기를 공급하는 사업은 사업장의 납세지는 무인 자동 판매기를 설치한 장소. 답은 4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인 자동 판매기 사업을 여러분들이 하는데 사업장이 무인 자동 판매기 설치한 곳이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설치 장소가 막 강서구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고 노원에도 있고 뭐 그죠? 되게 많은 각각 사업장 소재지에 낼 수는 없잖아요. 이 무인 자동 판매기를 설치한 장소. 그래서 무인 자동 판매기 설치한 장소가 납세지가 아니고요. 그 무인 자동 판매기 사업을 관할하는 장소가 있을 거예요.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여기에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답은 15번에 4번.